안녕하세요. 오늘은 증례로 보는 항생제 치료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바이탈이 흔들리는 환자를 빨리 파악해서 바이탈을 잡고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벤틸레이터까지 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단계로 나누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생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증례는 요로 감염이 있으신 80세 여성이신데 치매 있으시고 낙상 후 고관절 골절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 요실금이 있으셨고 요로 감염으로 여러 차례 항생제 치료를 받았던 분입니다. 환자 소변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간병인이 보고하셨고 환자는 오래전부터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불편하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지만은 배뇨통은 호소하지 않았고 발열, 오한, CBA 텐더니스는 없었던 분입니다. 넬라톤 캐스로 받은 소변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오커트 블러드 파저티브, 나이트레이트 파저티브, WBC 20에서 40, RBC 2에서 4고 매니박테리아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에게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포스포마이신 한 번 투약, 박트림 2T BID 3일간 투약, 시프로플록사신 250mg BID 3일간 투약,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고 관찰한다. 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 환자의 카테고리를 잡을 때 무증상 세균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증상 세균요는 흔하고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무증상 세균요 중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오직 임신 초기 또는 점막 출혈이 예상되는 비뇨기과 처치를 받기 전 뿐입니다. 이 말은 임신 초기 또는 점막 출혈이 예상되는 비뇨기과 처치를 받기 전을 제외하고는 무증상 세균요는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증상 세균요를 치료하더라도 증상성 요로감염 횟수가 줄지도 않고 무증상 세균요의 발생도 막지 못합니다. 흔히 착각하는 것이 파이유리아가 나오면 무증상 세균요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파이유리아, 즉 유린에서 WBC가 나오는 것은 무증상 세균요에 흔히 동반이 되고요. 연로하시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무증상 세균요가 있을 때 WBC 파지티브가 나옵니다. 특히 유리나리 카테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유린에서 WBC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세균요를 치료한 것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은 기존에 시행됐던 RCT 결과 무증상 세균요를 치료하는 것이 해롭다고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은 무증상 세균요가 있는 여성 673명을 치료군과 비치료군으로 나누었을 때 치료군에서 심토마틱 리커런스가 더 많이 발생했고요. 이거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일 겁니다. 무증상 세균요가 있을 때 항생제 치료를 하면 균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재발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도리어 반대입니다. 심토마틱 리커런스가 항생제 치료를 한 군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항생제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로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 1.5리터 미만의 물을 마시는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RCT가 있습니다. 사실 여성들 중에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여성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여성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물 1.5리터를 더 마시게 하면 12개월 동안 방광염 발생이 감소하였고요. 12개월 동안 평균 방광염 발생 수가 물을 더 많이 마신 군은 1.7회 발생했는데 대조군은 3.2회 발생해서 절반 가까이 방광염 발생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즉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분들은 물을 더 많이 마시게 하는 것만으로도 방광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적용하면 이 환자는 요로감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로감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뭘까요?
하부 요로 감염 같으면은 배뇨시 통증, 빈뇨, 얼전시, 야간뇨, 그리고 치골이 불쾌감 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급성 신우진염 증상, 발열, 오한, 오심, 구토, 그리고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열 대신에 의식이 조금 처지시거나 그리고 오심이나 구토 등으로 식사량이 주시거나 하는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 통증, CVA 텐더니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하부 요로 감염 또는 상부 요로 감염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기존의 요실금 증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변 악취나 혼탁은 소변 배양의 검사나 한국요법의 기준으로는 부적절하고, 즉 이 환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환자고 우선 수분 섭취 증가 등이 더 권고되는 환자입니다. 원내 요로 감염이나 폐렴 환자들을 볼 때 꼭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리한 문장들입니다. 이 문장들이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무증상 석윤뇨와 함께 녹뇨가 동반되면 항균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것은 앞에 증대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즉 무증상 세균뇨는 치료할 필요가 없고 무증상 세균뇨에 녹뇨가 흔히 동반되기 때문에 결국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X입니다. 2번 도뇨관 유치 환자에서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항균요법이나 유치 도뇨관을 항균제로 세척하는 것이 권장된다. 어떨까요? 일단 증상이 없으니까 예방적 항균요법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유치도뇨관을 항균제로 세척하는 것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한두 번 시행이 됐던 것인데, 실제 해보면은 요도나 방광에 있는 균들이 더 위로 상부 쪽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을 더 촉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번도 X입니다. 자, 3번 일반적인 hospital acquired pneumonia의 경우 치료기간은 10일에서 14일을 권장한다. 네, 어떨까요? 항생제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시행됐습니다. 단기간, 장기간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대체로 단기간은 5일에서 7일, 장기간은 한 2주 이상을 권고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단기간 항생제 치료를 했을 때 증상이 호전되고 환자가 스테이블해지면은 그 이상 치료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장기간 치료하게 되면 도리어 항생제에 따른 부작용, 즉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감염 같은 항생제 유발 설사 같은 다른 부작용과 내성 발생의 위험만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 대부분의 진료 지침에서는 단기간 항생제 치료를 우선으로 권고합니다. 즉 항생제를 한 5일에서 7일 정도 써보고 환자 증상이 호전이 되면, 그리고 환자의 바이탈이 스테이블해지면은 일주일 이상 쓰지 않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하스피탈 어콰이드 뉴모니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치료기간은 7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폐렴의 주된 폐소제닉 메커니즘은 폐소젠을 직접 이널레이션 하는 것과 임팩티드 인트라비너스 카테터로부터 헤마토지니어스 스프레드 되는 것이다. 폐렴을 일으키는 폐소제는 폐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작은 드랍릿들이 이제 폐로 직접 이널레이션 되는 것도 중요한 폐소제네시스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문장에서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주로 타겟으로 삼는 스트레프토코칼 뉴모니아나 그램 네가티브 로드들, 즉 클렙시엘라나 이콜라이, 슈도모나스, 아시네토박터 같은 이런 박테리얼 패소젠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 균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균들은 그 환자의 상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즉 이 환자의
구강, 비강 쪽 상기도에 있는 균들이 마이크로 아스피레이션 돼서 폐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렴에 대한 리뷰 아티클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모든 뉴모니아는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다. 네. 사실 마이크로 드라필릿이 이널레이션 되는 바이러스 감염 또 TB 같은 이런 균주들은, 이런 원인 패소젠들은 제외를 한다면 대부분의 박테리얼 패소젠에 의한 뉴모니아들은 마이크로 아스피레이션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와 일반적인 박테리얼 뉴모니아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네, 일단 4번의 답은 X겠죠. 왜냐하면 폐렴의 주된 패소제네식 메커니즘은 상기도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마이크로 아스피레이션 돼서 하기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번에서 흡인성 폐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호스피털 어카이드 뉴모니아 중에서 흡인성 폐렴의 원인균으로서는 혐기성 세균이 가장 흔하다. 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우선 박테리아 뉴모니아의 메인 패소제네시스는 상기도에 있는 박테리아의 마이크로 아스피레이션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는 일반적인 뉴모니아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최근 리뷰 아티클에서는 일반적인 뉴모니아와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마크로 아스피레이션이 관찰되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로 보는 겁니다. 마크로 아스피레이션이라면 환자가 직접 흡인되고 살에 걸리고 하는 것들이 관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흡연이 되고 사례가 걸리고 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이런 환자에서 뉴모니아가 발생하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를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의 원인균은 뭐가 제일 많을까요? 앞의 질문에서 뉴모니아를 일으키는 원인균이 어디서 왔다고 했죠? 예, 상기도에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기도, 구강, 비강, 사이너스 같은 이런 곳에는 어떤 균이 많을까요? 현기성이 많을까요? 호기성이 많을까요? 예, 대부분 쉽게 유추할 수 있을지, 호기성이 더 많습니다. 네, 호기성 세균의 대표균은 그람 네가티브 로드들, 즉 클렙시엘라, 이콜라이, 아시노드박터, 슈도모나스 같은 균들이고요. 따라서 하스피탈 카디아 뉴모니아 중에서 흡인성 폐렴의 원인균으로서는 호기성 세균이 가장 흔하고 대부분 그람 네가티브 로드들입니다. 하지만 현기성 세균이 일으키는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현기성 세균을 반드시 커버해야 되는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의 경우는 체스트 엑스레이나 체스트 CT에서 앱세스 포메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 앱세스 안에는 이미 현기성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현기성 세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치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심한 치주염을 앓고 계신 분들, 그 경우에는 구강 내에 현기성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현기성 세균 커버리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도 X고, 흡인성 폐렴의 원인균으로서는 호기성 세균, 그람 네가티브 로드들이 가장 흔하고, 다만 앱세스 포메이션을 하거나 치주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치주염이 심한 분인 경우에도 현기성 세균을 커버리지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스피탈 카디아 뉴모니아에 사용하는 타조신과 카바페넴 계열은 다 아네오버를 커버리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스피탈 카디아 뉴모니아에서는 기본적으로 현기성 세균이 커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은 하스피탈 어카이드 뉴모니아는 아니고 세프트리악손을 쓰는 경우에는 안드오버를 커버하는 클린다마이신 같은 약, 클린다마이신이나 메트로니다졸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6번 네조가스트릭 튜브는 흡인을 예방하여 폐렴의 위험을 줄인다. 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자, 어떤 경우에 네조가스트릭 튜브를 넣을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은 디스페지아가 있는 분들, 즉 입으로 음식물이나 약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네조가스트릭 튜브를 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으로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분에게 튜브를 넣었으니까 흡인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적으로 폐렴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폐소제는 대부분 상기도에서 옵니다. 자, 그렇다면 NG 튜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입으로 뭘 못 드시는 분이겠죠. 그럼 입안의 상황이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네, 쉽게 예상되듯이 입안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말을 할 때 항상 그 구강 내 상태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랄 케어를 아주 잘 해주는 간병인이 있지 않은 이상은 구강 내에 원 내에 사는 다양한 세균들이 득실거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더구나 뉴모니아의 원인균들은 대부분 상기도에 있는 상저균들이 마이크로 아스피레이션이 돼서 생기는데 NG 튜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스피레이션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구강 내에 원내에 있는 내성균들이 막 잘 살기 좋아지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마이크로 아스피레이션이 더 좋은 더 쉽게 되는 나쁜 상황이 되는 경우니까 도리어 뉴모니아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합니다. 더더구나 NG 튜브는 상당한 굵기의 튜브가 구강에서 식도를 지나서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아스피레이션이 더 잘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NG 튜브를 갖고 계신 분들은 폐렴이 더 잘 생깁니다. 그렇다면 PEG 튜브는 어떨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NG 튜브보다는 PEG 튜브의 폐렴 발생 위험이 낮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NG 튜브를 갖고 계신 분도 역시 입으로 음식을나 약을 잘 못 드시는 상황이니까 마이크로 아스피레이션이 될 가능성도 조금 더 높고 그리고 구강 내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기 힘든 상황이니까 구강 내 상저균도 더 많겠지만 최소한 상기도에서 식도와 기도 깊숙하게 들어가는 튜브가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레이션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PEG 튜브를 갖고 계신 분들이 폐렴이 발생된 위험도를 NG 튜브를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한다면 PEG 튜브가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의 위험도가 더 낮습니다. 하지만은 비교 대상이 이런 NG 튜브나 PEG 튜브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PEG 튜브도 튜브가 없는 사람, 즉 입으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사람보다는 위험도가 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도 사실은 X입니다. 근데 비교하는 대상이 NG 튜브보다 낫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8번은 어떨까요? 네, Extended Spectrum Beta Lactamase Positive 클렙시엘라 또는 아시네타박터에 대해서는 3세대 세팔로린 치료가 유용할까요? 네, 우리가 ESBL 포지티브 양성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ESBL 포지티브라는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ESBL 파지티브가 인 그람 네거티브 로드인지를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3세대 세파인 세포탁스미나 세포트리악손 내성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ESBL 파지티브 클렙시엘라나 아시네토박터는 근본적으로 3세대 세파의 내성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유용하지 않겠죠. 네. 하지만 클렙시엘라나 이콜라이 중에 3세대 세파에는 내성이지만은 가끔씩 세페핌 또는 아미카신 같은 또는 세파마이신, 즉 4세대 세파인 세페핌, 2세대 세파인 세파마이신,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인 아미카신 같은 데는 센시티브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로 감염을 반복적으로 앓으셔서 이전에 박트림도 쓰고 시프로도 쓰고 세펙심이나 세포독신 같은 이런 3세대 세파도 쓰신 분들 중에 ESBL 파지티브 그다음 네거티브 로드가 나오는 유리널 트랙 인펙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이 septic하다면, 즉 바이탈이 흔들리고 환자가 상태가 중하고 septic한 상태라면 어떤 약을 써야 될까요? 예,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카바페넴을 줘야 됩니다. 뭐 메로페넴 같은 카바페넴을 줘야 되는데, 환자가 바이탈이 괜찮다, 즉 septic하지 않다, 다만 UTI 증상은 있는데 뭐 열도 없고 바이탈도 흔들리지 않고, 하지만 UTI 증상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고 상가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카바페넴을 줘야 될까요? 사실 카바페넴은 원내 감염 치료에서 또 내성균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항생제이기 때문에 단지 하부요로 감염 증상에 쓰기에는 너무 쉽게 말해서 토끼 잡는데 도끼를 쓰는 격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3세대 세파 내성 그람 네거티브 로드이긴 하지만은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아미카신 같은데 센시티브 하다면 아미카신 치료도 충분히 유용합니다. 단 바이탈이 스테이블할 때. 그런데 바이탈이 스테이블하지 않고 septic한 ESBL 파지티브 그람 네거티브 로드의 박테리얼 블러드 스트림 인펙션인 경우에는 그때는 무조건 카바페넴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RCT가 올해 발표가 됐습니다. 두 개의 경우를 비교했고요. 이콜라이나 클렙시엘라 뉴모니아의 블러드 스트림 인펙션이 있는데 그 균주가 세프트리악손 3세대 세파의 내성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쪽 그룹은 타조신을 줬고 한쪽 그룹은 메로페넴을 줬습니다. 네, 예후가 어땠을까요? 네, 블러드 스트림 인펙션입니다. 예후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올코즈 모탈리티가 타조신 그룹은 12.3%인데 메로페넴 그룹은 3.7%, 즉 블러드 스트림 인펙션, sepsis가 의심이 될 때는 당연히 카바페넴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하부요로 감염 증상만 있으면 아미카신이나 세파마이신 또는 컬처 결과에서 센시티브한 카바페넴 외에 다른 안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9번 볼까요?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 환자로 베타락타 모노테라피로 치료했고, 나중에 컬처 결과 뉴모코코스가 나온 환자들 중에 초기 사용한 베타락탐 안티바이오틱 컨코던스 여부가, 이 컨코던스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엠페릭 안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뒤에 엠페릭 안티가 이 환자의 박테리얼 패소젠에 센시티브한지 레지스턴트한지 결과가 나오죠.
다행히 우리가 엠피릭 안티를 초이스를 잘해서 센시티브한 균이라면은 좋겠지만 레지스트한 균이 나올 때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럴 때 엠피릭 안티가 센시티브한 환자군과 레지스트한 환자군의 예후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커뮤니티 어커이드 뉴모니아 환자로 컬처 결과 뉴모코커스가 나온 환자들 중에 이 엠피릭 안티의 센시티비티 여부에 따라서 예후 차이가 날까요? 어떨까요? 예, 예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의외인가요? 예. 사실 이게 과거 관찰 연구에서 상당한 이슈였습니다.